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의 발전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가 정신의 대표 기업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창업과의 연결을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통해서 한국이 어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룹으로 두산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두산그룹은 1896년 박승직이라는 창업가가 박승직 상점, 본인의 이름을 딴 상점을 창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산그룹은 1900년대 후반까지 약 100년 가까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김치를 만들기도 했고 콜라를 생산하기도 하고 햄버거를 만들던 일부터 다양한 제조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 외환위기를 겪은 전후로 중공업으로 사업을 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밥캣을 인수했으며 두산 퓨엘셀 등 에너지와 건설 및 건설 장비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대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이나 친환경 에너지 등 디지털 신기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최근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약 4조 3,500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380억 정도이며 당기 순이익도 약 1,147억 정도입니다. 두산그룹은 상당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최근에는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년이 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분당에 신사옥을 짓고 두산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두산은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이나 제품, 서비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이 기존에 잘 진행되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 또는 변화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도 이병철 회장의 삼성상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한다는 석삼자에 별성자를 써서 시작했다고 전해졌지만 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상회는 최초에는 무역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모직, 즉 실을 짜고 옷감을 만드는 모직 산업, 그리고 전자사업,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에는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를 대표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등 전자, 금융, 중공업 서비스 분야에 약 5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2022년 현재 자산 총액 914조 원으로서 한국에서 1위 기업입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손자입니다. 또한 삼성은 영국 인터브랜드와 미국 비즈니스 위크가 공동 선정한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2000년 43위 52억 달러, 2005년 22 149억 달러, 2015년 7위 3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그룹의 2022년도 기준 매출액은 약 302조 정도가 됩니다. 지역별 매출 비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가 약 39%이고
국내 비율은 약 16%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가장 글로벌화가 높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 다른 그룹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사업들을 과감히 시작해서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삼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재를 매우 중요시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대기업이지만 공장은 경기도 수원의 기영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에 모여 있는데 현재 보이는 사진은 삼성그룹의 삼성사옥입니다.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1947년 초대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현대토건사로 시작하여 이후 자동차 수리회사인 아도서비스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킨 건설업, 그리고 조선업을 부흥시킨 중공업으로 뻗어나가 19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그 후 창업주 정주영이 1992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에서 패한 후 이듬해 출범한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1995년까지 현대에 자금 압박이라는 정치 보복을 가해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 상태로 1995년 말 정기 인사 때 동생 정세영이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차남 정몽구가 그룹 회장을, 오남 정몽헌이 그룹 부회장을 각각 맡아 2세 경영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상당수 계열사가 위기에 처했고 같은 해 정주영이 소떼 1만 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으면서 금강산 관광성사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이미지 전환을 꾀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2세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0년에 소위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정주영이 은퇴하고 2001년에 별세하면서 완전히 분해되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정몽원이 이끄는 현대그룹은 2001년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재계순위 10위권 밖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2003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였고 그의 사후에도 현정훈 회장이 의욕적으로 계속 추진한 대북 사업은 2008년 이후 남북 관계 악화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이 막히면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2010년 채권단이 현대건설을 매물로 내놓자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자금 조달 증빙 문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결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하면 현정원의 현대그룹이 아닌 정의선의 현대자동차 그룹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그룹의 본 계열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이 현대그룹의 큰 역할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조선업 등에서 한국의 과거 거북선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현대그룹은 해봤냐? 라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 해봤으면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대그룹은 한국의 가장 큰 그룹사였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현대라는 그룹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가장 잘 맞는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LG그룹은 1931년 구인의 창업주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세운 본인의 이름을 딴 구인의 상점이라는 포목상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플라스틱 빗, 흑백 TV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단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이나 전자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로 소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산업으로는 LG전자, 백색 가전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940년 주식회사 구인의 상해로 발전, 사업 운수와 무역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해방 이후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부산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당시 동생인 LIG그룹 초대 회장인 구철회와 함께 동업하였는데 사업이 확장되면서 1941년 사돈 관계에 있던 허만정, 김해허 씨 일가와 6대4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흥업사를 설립하였습니다. 1947년 LG그룹의 직접적인 모태인 현재 LG화학인 락키화학공업사, 1958년에 현 LG전자인 금성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오늘날 LG그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주인 연암구인의 회장은 국가에 기여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명하에 대한민국 최초 플라스틱 생산, TV 생산 등의 시장을 주도하는 선구적 기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LG화학, 그리고 화장품 및 미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G생활건강, 그리고 U+ 등의 통신회사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은 약 100조 원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LG그룹의 특징은 그룹사가 보이는 쌍둥이 빌딩처럼 구씨와 허씨라고 하는 두 명의 동업자가 서로 신뢰하고, 즉 인화라고 하는 하모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동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 중에서도 인화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들이 LG그룹이 기업가 정신으로서 국내 대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구 회장은 인간 사이의 화합을 기원하는 인화라는 정신으로 경영을 하였는데, 이는 LG그룹의 경영 이념이 되어 계열 분리가 되기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63년의 동업관계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필립스는 이러한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는 LG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에 LG 필립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1926년 창업자 최학배 대표가 SK의 전신인 대성상해를 설립하고 1939년 조선의 선만주단과 일본의 경도직물이 조선의 합작회사인 성경직물을 설립하기로 합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44년 최종근은 입사한 후 생산부장으로 임명되어 공장의 가동 업무를 맡긴 것이 성경그룹 설립의 인연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성경직물은 정부에 기속되었으며, 정부에 기속되었을 당시 생산부장인 최종건은 1953년 휴전 후 한국 전쟁 중에 완파된 성경직물 공장 부지를 수복하고 기속 재산을 매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53년 4월 8일 성경직물을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섬유산업에 주력하여
1962년 인경직물을 해외로 수출했으며 1965년 선경 잔디공업, 1966년 선경 화섬, 1970년 선산섬유 등을 설립하여 선경그룹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섬유 해외 수출을 위하여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경산업을 1962년에 설립하였으며 그 해에 대한민국 최초로 홍콩에 섬유를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선경유화를 설립하여 석유화학 및 정유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 그해 11월 최종건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동생 최종현이 회장직을 승계하였으며 1975년 제2창업선언으로 수직 계열화를 천명하고 석유산업, 건설, 목재, 금속기계, 화학, 관광업, 연수원 등의 분야에 진출하여 1976년 상호명을 선경직물에서 선경그룹으로 변경과 동시에 종합무역상사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비디오 테이프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SKC 상표를 붙이고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대한석유공사, 현 SK이노베이션 및 SK에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1982년 유공해운, 현 SK해운을 설립하였으며 1994년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가 되면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였고 이후 SK텔레콤으로 유공에서 SK로 변경과 동시에 그룹명을 선경그룹에서 SK그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글로벌 자산과 512개 네트워크의 글로벌 법인 및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약 1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바이오팜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갖추게 되었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제품군에서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SK텔레콤은 국내 통신회사,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SK바이오팜 등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그룹은 새로운 사업들을 M&A를 통해서 과감히 시작하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아주 신속하게 진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은 1948년도에 창업자 신격호가 일본에서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하고 이후에 제1교포로 귀국해서 모국에 대한 투자로 1967년에 롯데의 롯데제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즉, 일본에서 먼저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후 20년 후에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그룹을 만들게 된 다른 그룹들과는 성격이 다른 형태입니다. 롯데그룹의 이름 유래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장인물인 샤롯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영원히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기업, 친숙한 제품 제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롯데라는 이름이 탄생되었습니다. 롯데의 캐치프레이즈는 입속의 연인으로 불리며 2021년도부터 한국 롯데 캐치프라이즈는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이며 그룹 광고 캠페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제과나 식품업 등에서 시작해서 유통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분야로 사업을 넓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명한 곳은 음료를 만드는 롯데 칠성 음료나 롯데 웰푸드, 그리고 유통업에 롯데 백화점 등이 있지만 이후에는 롯데 케미칼 등 화학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금융과 건설 등도 진출해서
약 5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약 8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새로 시작한 화학 관련 매출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등 그룹 전체가 소비재 식품에서 글로벌 화학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서울시 불량식품 단속 당시 국내 1위였던 롯데껌에서 색가루가 발견되어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을 따로 불러 호텔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소공동에 있던 8층짜리 반도 호텔을 인수하여 34층으로 증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부족한 부지는 당시 어른이 도서관 부지를 남산으로 옮기면서 속전속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롯데그룹이 재가를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 발전하는 시초가 됐고 향후 재계순위 5위까지 오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한국에는 화면에 보이듯이 롯데타워라고 하는 국내 최고 높이, 한때는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을 만들어서 한국의 건축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한 회사입니다. 현재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가, 한국 롯데는 차남인 신동빈이 경영권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장남인 신동주 일본 롯데 부회장이 한국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다가 롯데홀딩스 이사회로부터 부회장직을 해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우그룹은 1967년 창업주 김우중 씨가 대우실업이라고 하는 무역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원단이나 섬유 사업에서 크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후에는 경공업이나 금융업, 그리고 중화학 및 건설, 조선 등, 그리고 전자통신, 자동차 분야까지 진출해서 국내 재계순위 2위까지 달성했던 글로벌 그룹으로 기업가 정신 중에서도 글로벌 경영, 즉 대우그룹은 세계 경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모토처럼 가장 글로벌화된 사업을 운영했던 그룹입니다. 전 세계에 대우그룹이 진출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나면서 대부분 계열사는 다른 기업들에 인수되었고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대우라고 하는 명칭을 유지하는 기업은 약 4군데 정도이지만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은 한국의 다른 경영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였고 국내에 있는 인재들을 전 세계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한인 경영자들이 이 대우그룹 출신들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서울역 앞에 있는 그룹 본사의 건물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혁신적인 건물이었고 도전적인 건물이면서 정사각형이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이 사라진 지금은 리모델링을 거친 후 서울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다른 그룹들과 달리 국가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철강 사업이 필요하여 시작한 사례입니다. 산업이 자랄 수 있는 철강 기업이 필요하다. 모든 제조업의 기본은 철강이다 라는 모토로 1968년도에 포항에 포항제철 주식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박태준 회장이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지시를 받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철강 및 제철 관련 장비,
화학, 건설 등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계열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은 제철 사업입니다. 전 세계 탑에 속하는 제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든 제조업들, 특히 소위 말하는 자동차, 조선업 등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여 경쟁력을 보여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 기존의 제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신기술들을 개발해서 매우 친환경적이면서 제조되는 제품의 퀄리티는 높은 제조 공정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명이 제철보국입니다. 즉,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하고 나라를 보호한다라는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1926년 유일한 박사가 창립한 회사로서 국내 최초로 의약품 수입 사업을 전개하고 1933년 안티프라민을 시작으로 의약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약품, 화학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와 유한 크로락스, 유한 화학공업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유한양행은 창립 때부터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은 착한 기업, 즉 좋은 기업은 착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그룹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따로 보는 이유는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와 인수한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계열사들을 현대그룹에서 독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된 사업을 수직 계열화해서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업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제철로부터 자동차 철판을 만들고 현대모비스로 부품, 그것들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판매할 때 필요한 금융인 현대캐피탈,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서비스까지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그룹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탑3 수준의 경쟁력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매우 신속하게 전기차 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약 43개국에 463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300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기아자동차와 서로 함께 또 따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계열사로 협업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쟁하고 다른 브랜드로 진출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브랜드를 합치지 않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기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보고 한국 기업들의 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발생한 수많은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기업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즉 ICT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도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제조업과는 다른 금융 및 서비스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라고 하는 K-무브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창업자 또는 기업가 정신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한국 경제 발전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삼성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